안녕하십니까. 제2강을 이어서 제3강에도 전근대 사회의 한국의 역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662년도에 그 소정방이 그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지금 김유신 군이 와서 식량을 전해주지 않으면 거의 그 전멸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 혹한을 뚫고 그 신라군이 소정방에게 전달한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식량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다량의 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는 배 세포 그러니까 의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옷감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두발 우항 금 200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우항은 약재고요. 근데 두발은 왜 가져갔으며 금 200푼은 왜 가져갔는지 은에 비해서 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200푼이라 그러면은 왜 금 200푼을 가져갔고 두발은 왜 가져갔는가? 지금까지 그 해석은 두발은 그 가발이다. 또는 뭐 두발로 그 옷에 넣어서 방한용으로 쓰려고 가져갔다. 그랬는데 뭐 그럴 것 같으면은 당나라 군인들도 머리카락이 있는데 자기네 머리카락 쓰면 되지. 왜 굳이 신라 김유신 군이 이걸 가져갔겠느냐. 당시에 그 중량을 오늘날로 그 환산하면 한 1.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왜 가져갔느냐. 금도 200푼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양인데 왜 가져갔겠느냐. 이거는 약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금 200푼은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먹을 수 있는 그 금가루 또는 금박으로 만든 그런 그 약재화된 금이었고요. 그다음에 두발은 아마도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발은 가장 그 약효가 좋은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효가 좋은 그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그 일부러 가져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두발의 효능이 약재로서 효능이 뭐냐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중국 전통의학서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오래된 해소 기침을 두발을 태워서 뭐 가루를 마신다든가 뭐 그다음에 또 대소변 불통에도 이 두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적백리 즉 혈변이라든가 또는 흰 곱동을 하는 그런 설사 증상에도 이 두발을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기 치료할 때 또 지혈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직도 그 민간 경험방을 보면은 이 머리카락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참기름하고 으깨가지고 이게 그 불에 댄 데다가 바르면 효과가 있다라는 아직도 그런 처방을 민간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두발은 아주 급한 약재가 그 많지 않은 그런 급박한 상황,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유용한 약재로 이게 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삼국사기의 이런 기록에서도 군사의학의 그 면모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 고대의 역병은 무엇이며 한국 고대의 역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병들은 주로 그 질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발진성 질환이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 또는 유행성 독감 그리고 그 두창 뭐 이질민 말라리아 또는 그와 유사한 질환들이 유행을 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병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째는 그 4, 5세기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될 때 이 역병도 함께 전래되어서 그 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세기 통일 전쟁 시기에 중국에서 두창이 새롭게 다시 들어와서 이 한반도가 두창의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그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라가 735년도에 일본에 이제 전해주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역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그 혼란, 당황, 패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권층이 의학과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92년도에 그러한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과대학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국 당나라식 의학으로 그 의학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지향점을 삼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고려 시대에 유행하였던 그 질병 전염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역병으로서 소개된 것은 신라나 기타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병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역병이 돌았다 또는 질진에 걸렸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진성 질환이 주로 주된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 고려 시대에도 질진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장역입니다. 장역이 나타나고요. 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온역입니다. 즉 삼국사기에 비해서 고려 시대에 가면은 역병에 대한 그 질병명을 보다 정확하게 적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의학에 대한 그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질진은 이제 발진성 질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의 기록을 가지고는 이것이 정말 두창인지 홍역인지 발진 티푸스인지 뭐 발진성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고려 국왕의 사망 기사에 질진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왕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첫째가 고려 경정으로 26세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려 예종이 1122년에 46세의 나이로 돌아갔는데 질진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1136년에 사망한 예종의 아들 인종이 38세에 사망을 했는데 이때도 질진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질진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그 국왕이 남긴 유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예종의 경우는 죽기 전에 남긴 그 유언에서 내가 덕이 없어 하늘에 벌이 내려 질진이 낫지 아니하니 어떻게 신민 윗자리에 앉아서 군국 태사를 충남하겠는가. 즉 자기가 그 하늘에 벌을 내려서 질진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그 아들 인종도 하고 있습니다. 인종도 하늘이 내린 벌로 질진에 걸려 낫지 않으니 정말 위로는 하늘이 뜻이 두렵고 아래로는 백성복이 부끄럽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는 하늘이 나를 징벌하는 것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왕은 모두 역병으로 갑자기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송나라에서 서궁이 예종이 돌아간 다음에 그 조문사절단으로
옵니다. 1123년에 고려에 와서 기록을 하기를 고려 궁성 안에 있는 별궁 가운데 90%가 비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궁에 있는 별궁들이 왜 다 비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종이 역병에 걸려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사망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제 그 귀족들하고 같이 연애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서 그 길로 뭐 한 달 못 돼서 사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같이 연애하던 귀족들도 그 같은 동일한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듯이 그 신라나 백제 또는 일본의 경우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았을 때 뭐 부모고 자식이고 간에 역병이 돌면은 무조건 도망가고 봅니다. 즉 이 궁안에 이 역병이 돌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귀족이 사실은 도피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궁이 여기는 어떻게 별궁이 다 비었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로운 질병이 이제 고려 사회에 도착합니다. 1018년에 장혁이 옵니다. 이 장혁이라는 것은 그 중국 의학서에 따르면 중국 남쪽 지방의 봄과 가을에 그 아주 더운 무더운 지역이니까 산림 장기에서 그 산림에 있는 장기 그 썩은 기운이 독한 안개에게 감촉되어서 생기는 병으로 주로 이제 그 고온 다습한 중국의 남방 지역에 있는 그 질병 역병으로 생각돼서 보통 뭐 장티푸스라든가 뭐 말라리아라든가 뭐 이러한 아열대성 그 질환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혁이 아주 뚜렷하게 1018년 장혁이 유행하였다라고 딱 그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에 이렇게 그 역병명이 남아 있는 게 장혁하고 온역하고 질진하고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장혁은 새로운 거죠. 그런데 그 여름 4월에 개경에 장혁이 유행했다 하는데 그 3월에 이미 경기 지방에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 아사자가 뭐 서로 이렇게 베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 해골이 막 썩어가가지고 사천대에서 이 시체를 국가에서 거둬서 묻어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료가 그 정통성이라든가 왕권이 미약할 때 역병이 돌았다는 것을 굶어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종은 사실 그 강조의 구테타로 해가지고 그 등극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신은 왕권도 그렇게 강하지도 못했고 그 정통성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병이 발생해서 그 정말 경기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제 굶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아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11월 달에 이제 거란이 서들어옵니다. 그 와중에도 12월에 현종은 그 전국 각지의 약점사, 약을 그 배부하는 약을 채집하고 약을 분배하는 약점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혁에 대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 그 태평 성해방이라는 그 의학서를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혁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1010년에 감숙에 있는 그 서량부라는 그러한 소수민족 그 지역에 이 장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진종이 태평성해방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1015년에 감숙성 옆에 있는 사천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대거 사망자가 많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질병명이 1018년 고려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미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장역이 무엇인지 어떠한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이미 고려도 장역이 어떠한 질병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역이라고 굳이 이제 명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장역이 어디로 왔겠느냐?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거란이 1009년에 이 감숙성에 있는 감주를 저기 초록 푸른색 이제 그 화살표로 되는데 감숙성을 침입을 해서 그 실크로드의 그 무역권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감주에 침입을 해서 한동안 거기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병참선이 너무 길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해버리는데 그게 언제 철수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1900년에 그 감주에 들어왔는데 1010년에 바로 이웃에 있는 서량부에서 장역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란군이 그 장역과 함께 거란 본토로 돌아가서 고려로 전해줄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장역의 본거지는 그 중국 남부에서가 이제 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중국 남부에서는 계속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과의 교류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장역이 직접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전쟁이 거란과 전쟁을 하던 시기였고 그 송에서 그 시작한 장역이 그 소수민족 변방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즉 동심원을 그리고 이게 그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18년의 장역은 11세기에 그 11세기 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고 있던 어떠한 그 역병이 고려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세기에 들어오면은 장역이 아니라 이제 온역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역병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 온역이라는 거는 그 뭐 따뜻할 온자 하는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그 발열이 문제가 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아주 고열에 시달리는 그 질진이라는 게 이제 발진성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장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남방의 습한 기운이 장기로 인한 그러한 그 외관병이라고 했을 때 이 온역은 아주 그 고열로 인한 고열로 고통받는 그러한 그 급성 유행성 열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온병이라든가 열병이라든가 상한하고 거의 뭐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에서는 1100년에서 1101년 사이에 2년 동안 이 온역이 굉장히 뭐 전국 각지에서 이것이 아주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1109년에는 예종대에 가면은 온역으로 개경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야말로 뭐 묻어줄 사람이 없거나 뭐 가난한 사람은 장례 치를 돈이 없으니까 뭐 사람 죽으면 그냥 몰래 그냥 갖다가 버려서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해서 그 나라에서 이 시체를 빨리 묻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기가 더 번진다.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예종이 취한 조치는 중국의 도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관을 세우고 중국식 도사를 양성하고 그래서 도교식 제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도교식 초제도 지내고 그렇다면은 기존에 뭐 그 불교식 그 제례는 안 지내냐? 전염병이 돌면은 역병이 돌면은 모든 그 뭐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당도 찾고 의사도 찾고 스님도 찾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겁니다. 이때 그 예종도 불교식도 하고 도교식도 하고 무교식도 하고 다 모든 방식을 다 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도
예종 본인도 그 천벌을 받아서 내가 질진으로 죽는다라고 이제 그 하듯이 전염병의 역병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역시 고려는 역병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병은 어땠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고려 500년을 굉장히 막 거칠게 확 넘어왔는데 조선시대 역병은 어땠을까? 그러면 조선시대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시대는 지금 남아있는 게 고려사 전료, 고려사, 이제 국가에서 편찬한 건 2가지고 나머지 이제 문집이 좀 있고요. 개인 문집들이 있고 뭐 이제 중국에서 펴낸 그 뭐 선화봉사 고려 도경 같은 그런 자료들이 있지만 뭐 어쨌든 그 요약본들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조선은 실록이 남아 있습니다. 매 왕의 일기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쫙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제 연구자들이 이거를 한번 그 전국적인 그런 그 전염병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대략 3년에 한 번꼴로 굉장히 잦은 거죠, 그죠? 3년에 한 번꼴로 전염병이 발생을 했더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뭐 전국이 다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게보다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것을 이제 한 번씩 뭐 평안도 지역, 함경도 지역 뭐 이런 식의 그 이런 지역의 지역적 발병도 이제 넣어서 3년에 한 번꼴로 발병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2년은 바로 임진왜란이 그 발발한 해입니다. 이때 그 1592년부터 1791년 근 200년 동안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91회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뭐 거의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거든요. 더욱더 이 시기에 더 빈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빈발을 했을까?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뭐 이러한 그 전쟁 기간이 이 시기에 있었고 또 17세기가 전 지구적으로 지금이 우리가 지금 글로벌 워밍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면 당시에는 지구 한냉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온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여름에 정말 눈이 오고 뭐 이런 기상 이변이 그 속출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조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그 임진왜란 이후에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이 임진왜란 이후에 농민들이 열심히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땅에다가 경작을 해가지고 상품 그 작물을 심습니다. 즉 외래에서 들어온 그 뭐 고구마나 감자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삼 그다음에 담배 뭐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장에다 내다 팔아서 그걸로 이제 그 부자 농민이 이제 출연하는 그러한 그 시기인데 이때 전국 각지에 이제 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7일장, 5일장 하는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그 한양으로 또 중요 거점 도시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이제 발달하게 되고 인구가 더욱더 밀집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그 요건들이 서로 이렇게 잘 조합이 돼서 이처럼 이제 역병이 빈발하는 이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1807년부터 1835년까지 28년간 100만 명이 인구가 감소합니다. 물론 이제 호적에서 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망했다고 만약에 친다면은 호구조사에서 빠져서 전근대 사회의 그 호구조사는 사실 그렇게 뭐 오늘날처럼 뭐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당한 그 인구 손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새로운 역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선시대 역병은 사실은 그 이제 바이러스가 뭐 그야말로 뭐 발전해가지고 계속 그 인간을 괴롭히듯이 인간도 바이러스에 대항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학적인 그 조치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그 질진, 발진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것이 그 발진의 크기에 따라서 마, 진, 두 이렇게 그 발진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즉 이 모기가 이렇게 물은 것 같은 그렇게 조그만 그 발진은 마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큰 거는 진이라고 하고, 뭔가 콩처럼 좀 큼직한 것은 두라고 합니다. 이 큼직한 두는 이제 두창인 거죠, 그죠? 두창인 거고, 마는 그 마진이라는 질병, 즉 홍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에 와서는 홍역과 두창을 구별이 되고요. 홍역과 두창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이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홍열이라는 그 질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돌림병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는 이제 홍역을, 오늘날의 홍역을 얘기하고요. 두창은 천연두입니다. 또한 그 당독역이라고 하는 이제 질병,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성홍열입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이 이제 우리가 연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티푸스라든가 이질 해가지고 이제 그 주로 수인성 그 질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세기 그야말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그 뺏어간 것은 그 호열자라고 불렀는데, 호열자는 사실 콜레라를 중국어 발음으로 그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뜻도 비슷하고 호랑이가 막 그 내 몸을 찢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근데 그 호열자가 중국어로 발음하면 콜레라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열자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뭐 신라 때라든가 그 고려 시대에는 이러한 그 특정한 질병이 돌면은 그냥 그야말로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길거리에 방을 붙이고 뭐 이렇게 그 지방 정부에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조선 시대에 가면은 이제 그 인쇄술의 발달과 또 그 제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이제 의서들을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이 돌면은 그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책으로 간행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수령들이 제때제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를 빨리 그 역병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맞춤식 의학서들을 간단한 의학서죠. 를 이제 간행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녀자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언해의 본들은 사대부가의 그 부인들, 아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시종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 질병을 잘 이해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그 언해본까지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그 뭐 두창의 원인이 이미 그 태내에 있을 때 독을 그 아기가 먹고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외부의 사기와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두창이 발병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그 학설은 이미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학설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설들 굉장히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효과를 봤다고 검증된 것들, 즉 그 토착화된 것들, 토착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를 정리를 효과를 본 것들로만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 광해군 5년에 1613년에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하던 거니까 그때 그 민간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당도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나라 군사 뭐 당 그러면은 아주 못됐고 세고 뭐 이렇게 나쁜 거에는 그 당을 그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은 역병인데 아주 아주 못된 당나라 독 같은 그러한 역병이다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허준이 맨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보면은 내가 의서를 찾아봐도 당도격이라는 말은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 민간에서 만들어내서 지어서 만드는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 당도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의서를 찾아서 본인의 경험을 해서 쓴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세계 최초의 성홍열 전문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홍열 당도격이 이제 성홍열이었는데 당시에 그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에는 어떤 처방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면서 그 성홍열에 대한 본격적인 전문 최초의 그 단일 질병에 대한 전문 의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허준이 이 발진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 질병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는 가장 큰 발진. 그리고 이거는 뭐 진행 과정이 분명하다. 근데 반 같은 경우는 이게 물벼룩이 무른 듯 아주 작은 발진으로 요새 딱지가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 같은 경우는 이게 좁쌀 크기로 뭐 났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발진성 질환도 발진 티푸스, 그다음에 홍역, 두창 이런 식으로 성홍열하고 이렇게 다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분명히 고려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그 의학적인 대응이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18세기에는 전염병도 많이 돌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럽의 대도시처럼 이 한양도 굉장히 불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제가의 북학위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인구가 밀집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이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이헌길 스스로가 기존의 방법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거는 뭐 하다 하면서 그 자기 견해가 들어간 식으로 이제 그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치료 약제 성분과 효능을 이야기하고 이현길이 쓴 그 마진방으로 인해서 정약용의 마가회통 그야말로 마진학의 집대성인 정약용의 그 마가회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86년도에 왜 이런 그 마진학이 이 시기에 18세기 이렇게 유행 그 마진학에 관한 그 의서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그 1786년만 해도 엄청나게 그 이 홍역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일부만 그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이제 인용을 해보면은 그 4월 22일에서 26일까지 그 전의감에 찾아온 사람 또는 해민서에 찾아온 사람. 전의감은 이제 사대부가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해민서는 이제 일반 사람이 이용하는 그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문진항 119건 가운데 남자 성인은 11명, 남자 아이는 76명, 여자 성인은 13명, 여자 아이는 39명이었는데 뭐 약방문은 몇 장 써주고 직접 약을 준 것은 224첩이고 그 중에서 안신하는 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와서 문진한 것도 있지만 너무 아파서 못 올 경우에는 이제 왕진도 갔습니다. 그랬을 때 뭐 몇 명을 했다라고 이제 그 다 기록을 했습니다. 날짜별로 했는데 이게 이제 감흥 7월 달까지 계속 이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성인보다는 아이들 환자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에 비해서 남자아이가 상당히 그 뭐 2배나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자아이는 아파도 사실은 뭐 같이 아팠어도 남자아이를 위주로 치료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진과 싸우고 있는데 19세기에 와서는 또 새로운 역병이 또 옵니다.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역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그것이 콜레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질병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괴질 또는 윤질, 윤행괴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무시무시한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공포스러운 질병 역병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때의 그 콜레라 발생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 콜레라는 1817년 인도 서북부 캘커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820년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을 해서 북경을 거쳐서 드디어 1821년 그 중국에 상륙한 지 1년 만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그 음력 8월 13일, 양력으로는 9월 달이었는데요. 평안도에서 열흘 동안 1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콜레라가 총 그 19세기 말까지 5번에 걸쳐서 대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데믹에서 이제 대륙을 넘어서 가는 걸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조선까지 와서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거쳐서 이제 1822년 일본의 나가사키에도 이제 드디어 콜레라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조실록에는 괴질, 윤질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한의사들은 이것을 일단은 뭐 토사광난을 하고 그 고열로 사망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서습광난, 윤증광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병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1895년도에 콜레라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거를 그 중국과 비슷한 호열자라는 병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1895년도에 호열자 병 소독 규칙이라는 그러한 그 규칙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콜레라 음역으로 이제 호열자가 공식 명칭으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1890년대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조실록에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10명 중 한두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뭐 걸렸다 그러면 90% 이상이 죽는다는 거죠. 초창기에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그 엄청난 역병이 와서 그야말로 19세기 조선인을 그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뭐 콜레라는 잠복 기간이 6시간에서부터 5일간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빨리 그 감염되자마자 그냥 그 나타나는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된 것이 이제 설사, 복통, 구토, 발열인데 대부분 이제 탈수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뭐 그 분변을 통해서 또는 오염된 물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감염이 되는데 치사율이 초창기에는 50%에서 70%까지 됐고 그 189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5차례나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3년도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코흐라는 사람이 독일의 의사가 이게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그 균 때문에 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현미경으로 이제 발견한 그 최초의 이제 그 원인 세균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세균 때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방책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죠. 왜냐면 물로 이제 그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상수도를 염소 소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백신을 만들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가 사실은 그 아직도 2001년도에도 우리나라에 콜레라 환자들이 몇십 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콜레라가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이 하고 있는데 19세기와 다른 것은 이제 그 병을 잘 알고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역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국은 각국이 그 방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870년대 그 방역 체계를 갖춰서 그야말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해양 검역에서 40일 동안에 있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그 각종 그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의 콜레라 환자들은 격리 수용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걸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러한 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188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해양 검역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콜레라의 유행은 그 동아시아 방역 체계를 발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결국은 이 콜레라가 왜 이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유행하게 됐을까 보면은 결국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서양 자본주의 확대와 관련이 있고 지금까지의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주로 중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러한 그 일방으로 흘러갔던 그 전파 경로였다면은 이 콜레라는 역으로 일본에서부터 조선으로 왔다가 청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전파 경로를 보여주는 역병이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오늘날까지도 뭐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식민지 시기에 굉장히 이게 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식민지 시기에 이제 콜레라 그 사망자를 보면은 1916년에 그 1680명이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919년에는 16,617명이고 1920년에는 24,035명이 보고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일본인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이제 그 숫자가 적지만은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였던 그러한 그 시장통에 많이 모였던 그런 사건에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더욱더 그 아주 극렬하게 유행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일본이 그 근대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은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그 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본도 꾸준히 콜레라가 식민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국주의 위생 의료 체계의 한계를 보였던 그러한 그 대표적인 질병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그 콜레라 유행 시에 각지에 자국의 그 위생국 방역관을 파견을 해서 거의 이제 위생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칼을 찬 경찰이 그 위생을 담당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행태를 콜레라 방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일본은 싱가포르에 또 자국의 그 전염병 정보국을 설치해가지고
그 이 콜레라 전염병의 그 정보를 독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지도는 오늘날 그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그러한 그 분포도인데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아직도 그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새로운 역병이 왔다면은 기존에 있던 역병을 물리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두창을 박멸하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데 바로 그 우두법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인두법이라고 사람이 직접 그 두창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농포를 떼다가 그 고름이나 이런 거를 그 코의 점막이라든가 이런데 일부러 그 비벼가지고 이제 그 질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그 인두법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괜히 그 인두로 이 두창을 안 걸리려고 인두법을 했다가 사망을 하고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오히려 확 퍼지는 그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인두법이 명청대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널리 이제 중국에서 보급이 됐고 조선에는 1790년대 박제가가 도입을 해서 이제 시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조치법이었는데 1796년에 영국의 그 에드워드 제너가 그 소의 젖을 짜는 사람들은 소의 그 우두에 걸려서 인간의 그 두창에 걸리더라도 아주 굉장히 약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우두를 인간에게 그 주입해서 하는 그러한 그 백신을 하게 됐는데 1880년대 조선에 지석영이 독립을 해서 이제 오늘날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이 우두 천연두가 박멸되었다라고 이제 공포를 해서 사실은 지금 뭐 소수 강대국만이 생물학전에 쓰기 위해서 균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 생물학전으로 퍼뜨린다면은 저는 우두 그 방역을 했습니다. 그 백신을 맞아서 괜찮은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야말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뭐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최초로 인류가 역병에 맞서서 그거를 박멸시킨 최초의 전염병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근대 의학이 개가를 올려서 사실은 이제 뭐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막 그렇게 환호하는 순간에 우리의 그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또한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그 침팬지 아프리카의 침팬지를 통해서 걸려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게 왜 죽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고 드디어 이제 그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뭐 약만 잘 먹으면 25년씩 생존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또 새로운 질병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사스라는 것이 있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한 패닉을 일으켰고요. 그 한국도 방역한다고 그때 난리를 쳤었는데 그 뭐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그 스와인 플루 그야말로 그 신종 플루에서 사실 그 보건사회부의 통계를 보면은 그때 그 사망자는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국 사회가 그 나타냈던 그 히스테리컬한 그야말로 공포에 찼던 그 대응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현대 의학에 뛰어난
기술로 상당한 그 개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역병들이 그 인간을 역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람이 이렇게 사망자가 늘고 있고 정체 모를 바이러스로 인한 그 드라마나 영화가 부쩍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조류독감이나 사스 같은 큰 질병이 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말씀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과거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그 오늘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수많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그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런 것도 이러한 원인이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뭐 동양, 서양, 한국 사례에서 그 역병의 역사를 봐서 아셨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인간이 자연을 거슬렀기 때문에 자연을 거슬러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가금류들을 공장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밀집해서 키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현상이 병든 닭들이 많이 나타나고, 돼지 독감 같은 경우도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돼지 농장에서 정말 제 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돼지들이 대부분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그 농장식 사육 방법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쉽게 그 이종의 그 역병이 인간에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 그런 그 산업화된 그 동물 양육 방식 때문에 공장식 그 사육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더 방치하지 않고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그 최대의 이윤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인데, 그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가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나 이 뭐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은 새로운 그 신종 바이러스는 늘 인간에게 역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간이 꾸준히 과거 선조처럼 대응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류사에 주기적으로 나타난 병란이 아닌가 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문명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늘 천지대세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이 마련한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